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에, 한국 현대문학 입문 1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할 게 많아요. 자, 정신 잘 차리고 또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출석 부를게요. 김문수, 남기찬, 이태경,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에세이 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권영현, 권태욱, 김미현, 김소연, 김예림, 김예림? 음? 우리 예림 씨는 유튜브 댓글을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성가셔서 그런가? 음. 문주은, 박미나, 미나 씨도 에세이 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상현, 박영채, 박채연, 성재현. 우리 성재현 잘 따라오세요. 손예린, 예린 씨 어디 갔습니까? 출석 더 이상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신희연, 유도영,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집중 에세이에 관한 얘기는 수요일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성, 어디 갔나봐요. 그죠? 이서현, 이승호, 이찬욱, 임현주, 장현민, 전유빈, 조하늘. 다들 그 우리 1학년들의 유튜브 댓글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볼만해요. 좀 더 공들여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새로 발견한 지점들 들려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료들이 쓴 댓글들 잘 보세요. 훌륭한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군데는 그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울러 챙겨보기 바랍니다. 장현민, 전유빈까지 있나? 조현진, 지민석, 지예림, 진가은, 한지원. 지원씨 따라오기가 숨이 가쁜가요? 잘 따라오세요. 박예원, 유주연, 이한얼, 전수환, 정한, 안다은. 네. 이제 한 달쯤 남았습니다. 한 달쯤 바삐 가면은 아마 이번 학기에 공부했던 걸 포함해서 한국 현대문학의 일종의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조금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오늘도 필기창이 속을 새기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속새기면 지난번처럼 나눠서 업로드 하죠. 그래도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해방공간의 문학. 그랬습니다. 해방공간.
해방공간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갈까요? 해방, 햇반이 아니고 해방공간. 해방은 이렇게 쓰고요. 공간은 물론 우리가 쓰는 공간입니다. 시간 공간할 때 공간인데, 이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해방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 직후 또는 군정 시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해방 공간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공간이라 하는가 하면은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일본 쪽 입장에서 보면은 패전이죠. 패전이죠. 그런데 연합군 쪽에서 보면 승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져보지도 못했고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어느 쪽 편이었나? 연합국 편이었나요? 아니면 대일본 제국 편이었나요? 이런 고민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식민지 시대를 사는 젊은이였다면은 어느 쪽을 응원했을 것 같습니까? 일본의 승리를 응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합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를 기대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인이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많은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사후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중국에서 이 진공작전을 모색한 그 광복군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일본 제국의 선전을 포고하고 항일 전쟁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죠. 항일 투쟁을 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일반인의 감각을 한번 보세요.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싸운 투사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괄호 안에 놓고 일단 그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일상적인 감각을 보잔 말이야. 일상적인 감각에서는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940년 이 무렵에 국민학교, 국민학교란 말이 이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40년대 초반부터. 국민학교를 다닌 학생이었다 치자. 누구를 응원했을 것 같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을 응원합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화의 그 아내이기도 했던, 임화의 부인이기도 했던 지하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어디 갔나? 박상현. 우리 상현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상현 씨가 그 전라도 문제 질문했던가? 오영수의 소설 특질고 이거 봤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씩 전라도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하련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하련이란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도정이란 작품이 있어요. 도정 읽어보세요. 도정. 예, 도정을 한자로는 길이란 뜻이에요. 길, 가는 길. 이렇게 씁니다. 도정. 여기 어떤 소년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천황이 항복 선언을 낭독하죠. 근데 항복이란 말 한마디도 없는 항복 선언입니다. 무조건 항복. 다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항복 선언이라고 하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서 읽어봐야 돼.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항복이란 말이 들어있는지, 대일본 제국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지 따져봐야죠. 자, 최대한 딴 데로 새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지하련의 도정에 보면 어떤 소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천황이 낭독하는 그 잘 들리지도 않는 이 목소리를 들어요. 이 지직거리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라디오를 듣다가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텐노 헤이카가 불쌍해요. 텐노 헤이카는 천황 폐하가 불쌍해요. 이거지. 이 감정들,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선이나 이 감정은 조직된다고 얘기했어요. 본래 인간의 본연의 이 감정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감정들은 동원됩니다. 대표적인 게 애국심 같은 감정이에요. 내 일화를 하나 얘기해 볼까? 1979년 박정희가 충복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7시나 8시 저녁에 박정희가 죽었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통곡에 통곡을 해요. 그때 우리 하숙집에 있던 학생들도 다 눈시울이 뜨거웠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 이 18년 동안 지배해온 이 박정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촛불 들고 밤새 박정희 대통령 살려주십사 하고 빌었다고. 그 다음날 텔레비전 보니까 난리예요. 다 소복 입고 와서 땅을 치면서 우는 겁니다. 그 자료 화면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우리는 북쪽의 이 김씨 정권 보면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죽었을 때 북한 인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보면서 저것들 뭐야 했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감정이 동원되고 훈육되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는 어땠겠는가? 식민지 시대 때 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잘 봐, 이런 거 다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조선 마지막 조선 총독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라고? 아베 노부유키.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1944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데 이 조선 총독은 대부분이 군인들이 했어요. 군인들이었습니다. 조선 총독이 부임하는데 일본이 패전하면서 물러가자. 물러가죠. 물러가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이 제정신 차리고 이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날은 100년 지나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식민 교육을 통해서 뇌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민지 교육하에서 이 조선인들의 뇌 구조를 바뀌어놨기 때문에, 즉 세뇌를 해놨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조선이 제대로 독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딱 남기는 말이 있죠. 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45년 8월 15일 바로 우리는 해방됐고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고 환호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역사가 일도 양단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식민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 의식의 차원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이 식민지의 지속이 목격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식민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식민지를 연장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도 대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지. 지금도 많이 있잖아. 한국의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번 식민지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나면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지하련의 도정에 나오는 그 소년의 얘기, 텐노 헤이카가 불쌍해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불쌍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게 그 감정이 그 순간에 정직한 거지. 나중에야 배신당했다는 걸 알죠. 저게 아니었다는 거. 난 대학 와서야 알았어요. 박정희가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작자였는지, 그 후계자인 전두환이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는지 대학 들어와서 알았다고. 뭐 알려주는 게 있어야지. 뉴스에서 알려주나 학교에서 알려주나. 그렇게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45년 패전, 일본 쪽에서 본 패전이 맞아요. 지들이 인정했건 인정하지 않았건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랬죠, 패전이. 연합군 쪽에서 본 승전인데 우리는 분명히 연합군 쪽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던 몇몇 조선의용군이나 하는 몇몇 그 팔로군에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있죠. 물론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체제였지만은 거기서 이 중국은 연합군 쪽이었으니까 거기서 함께 중국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승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조선에서 일본의 지배 체제를 응당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배 체제를 수락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거 패배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시작돼야 돼. 조선인들에게 8.15는 환희의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의 순간이었을까? 이런 질문 안 던져봤지. 이 질문에서부터 해방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됩니다. 해서 나는 해방 공간을 잘 보세요. 45년 8월 10월 패전이라고 그랬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해요. 이때 새로운 정부 수립하죠.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은 1919년 4월 11일에 출범한 임시정부가 있었고 상하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충칭 뭐 이렇게 쭉 임시정부들이 있었죠. 그
명실상부한 임시정부를 깨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죠. 이게 반쪽짜리였지. 대한민국 정부예요. 또 하나가 1948년 같은 해입니다. 48년 9월 9일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합니다. 둘 다를 시야에 넣지 않으면 이 시기가 안 보입니다. 해서 잘 봐요. 여기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있죠. 이 3년의 기간을 나는 해방 공간으로 봐요. 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 끝까지 1953년 7월 27일까지 이 휴전 협정까지죠. 7월 27일까지를 해방 공간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또는 48년 9월 9일까지 3년 정도가 해방 공간이라고 3년 정도를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기에는 공식 정부가 있나 없나? 없어요. 처음에는 남북한이 오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46년, 45년 말 1945년 12월 26일 이른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동아일보 오보 사건 이런 문제들을 찾아봐야 얘기하려면 1시간 걸려요.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오보를 때리면서 이 한반도의 정치 세력과 이 인민들이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신탁 통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남북이 폐쇄되기 시작해. 383이 서서히. 그리고 이 연합군이었던 승전국의 일원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383 나눴던 것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에요. 3년이. 그러면서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을 등에 업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미군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이 수립됩니다. 그 시기, 이 3년 동안의 이 텅 빈 공간, 정확히 얘기하면 군정이죠. 군정. 북쪽은 소련 군정이었고 남쪽은 미 군정이었습니다. 해서 군정기라고 얘기도 해요. 이제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해서 하나로 얘기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남북을 따로따로 얘기됩니다. 이것도 식민지의 연장선이죠. 식민지가 이렇게 우리 이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할게요. 일단 해방공간이라는 그 개념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3년 동안은 모든 것이 가능했으면서 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모든 그 가능성을 둘러싸고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는 시기였고 온갖 모략과 음모와 테러가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핵심은 친일 세력과,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 때 친일 세력과 이른바 독립운동 세력 간의 싸움이었어요. 항일운동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세력과 항일운동 세력들, 이 정치 세력들 간의 싸움이지. 이 싸움에서 어느 쪽에 편을 드느냐가 문제겠죠. 그게 바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해방은 뒤에서 오겠지만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은 독립운동에 애쓴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해방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도둑처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학자들이 특히 친일적인 글을 쓰던 사람들, 예컨대 서정주나
김동인이나 뭐 이광수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지 몰랐다 그러잖아. 서정주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은 대단한 제국이었거든. 응?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교과서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교과서의 그 이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치고 들어야 돼. 읽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해방공간의 문학은 어땠겠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물론 시부터 시작해서 소설이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 정치적 욕망들이 문학을 매개로 해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뭐 김일성 만세하는 이 문학부터 시작해서 순수 문학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학들이 주로 단편 소설들이죠. 소설만 얘기하자면은 그 시문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예, 쏟아지죠. 우후죽순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후죽순은 피어나야 되나? 그죠? 비온 뒤에 죽순이니까. 우후죽순처럼 피어납니다. 터져나옵니다. 자, 해방공간이라는 개념 일단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갈게요. 오늘은 필기창이 사고를 안 칠 모양이야. 민족의 진을 볼 건데 조금만 볼 겁니다. 여러분 다 읽어야 돼요. 민족의 진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게 해방기념 시집입니다. 보이나? 해방기념 시집 1945년 12월에 간행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 몸이 울어 한양의 가을 이렇게 쭉 나오죠. 님을 배웠고 그죠? 그리고 이 그대들 돌아오시니 정지용이 쓴 유명한 글 있죠. 그리고 연합군 입성 환영의 노래 이 오장환의 시가 그럴 거예요. 이런 시들이 쭉 실려 있는 40페이지가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시집입니다. 이게 해방 직후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이 해방 기념 시집을 보면은 바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집의 두 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이 바로 눈물 섞인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눈물 섞인 노래. 이게 홍명희의 작품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뭐야 이제 해방 기념 시집이 뭔지 보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시들을 찾아봐야겠지. 찾아보면서 이 해방 직후 그러니까 1945년 8월, 9월, 10월, 11월 약 이 서너 달 동안에 쓰여진 그 시들을 보면서 시인들의 그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대들 돌아오신 이런 작품들은 교과서에서도 배우죠? 배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눈물 섞인 노래를 보겠습니다. 내 사진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홍명희 선생 아나 혹시? 홍명희면은 이 추남산 또 이상하다 그지? 추남선과 이광수 다시 추남선 기억나죠? 해계소년에게 이광수 홍명희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조선 3대 천재라고 했었어요. 동경에서도 함께 유학을 했고 최남선과 이광수는 뭐 친일의 길을 가죠.
네, 홍명희는 뭐랄까요, 항일, 어떤 식으로든 항일 운동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연재된 그 유명한 임거장이라고 그러죠. 임거장이죠. 이 한국 문학의 위대한 보물입니다. 오뚝한 보물이 바로 이 임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딱 이 목록을 딱 메모해 놨다가 방학 때 바로 읽기 시작해야 돼요. 홍명희 임꺽정 10권을 딱 읽고 나면은 세상이 환하게 열려. 대단한 사람이죠. 집안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괴산 사람인데 월북했죠.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상당히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이 또 집안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홍명희부터 시작해서 홍기문까지 그 북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국어학자 그리고 소설가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홍명희가 쓴 시입니다. 아마 이런 환호였을 겁니다. 독립만세 천둥인 듯 산천이 다 울린다. 우리 천둥지동 이러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이런 뜻입니다. 천동 지동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천둥 지둥 이렇게 쓰기도 하죠. 지동인 듯 땅덩이가 다 흔들린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라도 꿈만 같다. 꿈만 같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못했던 일이. 이 민족의 재인과 함께 그나마 이 문학자들이 자기를 비판한 소설을 쓴 자기를 비판한 소설을 쓴 사람이 이태준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태준이 있는데 복덕방의 작가죠. 영월 영감하는 30년대 아주 중요한 단편 작가입니다. 이태준이 이 해방전후라는 소설을 써요. 이것도 읽어야 돼요. 중편 소설입니다. 해방전후라는 소설을 쓰는데 이 현이란 이름의 화자를 대신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인 이 현이 철원에 소개되어 있다가, 소개된다는 말은 전쟁을 피해서 어딘 시골로 숨어 있다는 얘기죠. 잠깐 피난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원으로 소개되어 있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버스 안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해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오는데도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죠. 8월 15일 12시 천황이 항복 문서를 읽자마자 환성이 터져 나왔다 그랬지. 와 하고 서울 시내가 막 다 뒤집어질 듯이 환호했다. 에이, 그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일부만 그랬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독립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긴 했었죠.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듯이. 그러나 다시 그러나가 문제. 조선인 모두가 이 해방을 뜨거운 마음으로 맞이했을까? 응? 누가 대답해 볼래요? 미연 씨? 김미현? 응? 어땠을 것 같은가? 이 해방이라고 얘기하든 광복이라고 얘기하든 또 독립이라고 얘기하든 이 조선의 독립을 모든 조선인들이 가슴으로 그야말로 진심으로 환영했을까? 어떨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쳤고요.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시기는
혼돈을 동반하기 마련이죠. 이 혼돈 속에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음모들이 또 판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식민지 시대에 이 이른바 이 지도층이든 어떤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특히나 이 해방을 벌벌 떨면서 맞이했지.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족은 하나, 이런 그 판타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독립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생시라도 꿈만 같은 그런 순간이었겠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의 내면 풍경은 어땠을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꾸몄을지, 이걸 묻고 이제 파고들어야 돼요.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초목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홍명희 선생에게는, 홍명희 선생 호가 벽초인데 벽초 선생에게는 그랬을 법합니다. 이 벽초 호가 참 좋죠. 여러분도 호 닉네임 지을 때 좀 잘 지어보세요. 벽자 푸를 벽자입니다. 맞죠? 푸를 벽자에다가 처음 초자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몰라, 확인해봐. 벽초 이 선생이 보기에는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다 만세 소리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애타게 바랬으니까. 근데 서정주나 김동인이나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그 외 수많은 그 친일 문학자들, 또 친일 관료들, 친일 경찰들, 그런 조선인들에게는 조선인들은 어땠을까? 친일 지주들, 친일 자본가들, 친일 언론사들, 그 기자들, 친일 출판했던 사람들, 어땠을 것 같은가? 이게 아마 통곡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러한 큰 경사, 생외의 처음이라. 태어나서 처음이라는 뜻이죠. 마음 속속들이 기쁨이 가득한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진다. 억제하려 하니 더욱더욱 쏟아진다. 천대 학대 속에, 천대와 학대죠. 천대 학대 속에 마음과 몸이 함께 늙어 조만한 슬픈 일에, 조그만한 또 저만한, 이렇게 가겠죠. 한 방울 슬픈 일엔 한 방울 안 나오도록 눈물이 말랐던 조만한은 어지간한 슬픈 일엔 이 말이죠. 어지간한 슬픈 일에는 마음과 몸이 함께 늙어버렸으니까 눈물도 말라버렸다는 얘기지. 어지간한 그 슬픈 일에는 한 방울 안 나오도록 눈물이 말랐더니 눈물이 보가 있어 오랫동안 막혔다가 갑자기 터졌는가. 우리들 적의 손에 잡혀갈 때 깨끗한 몸 더럽히지 않으시려. 우리들 적의 손에 많은 사람도 잡혀가기도 했죠. 깨끗한 몸 더럽히지 않으시려 멀리 멀리 가신 님이 이젠 다시 오시려나. 어느 곳에 가 계신지 이날을 아시는지 소식이나 통할 길이 있으면 이다지 애달으랴. 이 부분, 그러니까 멀리 간 사람들 있죠. 멀리 이국 땅에서 해방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 또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정지용의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 라는 작품을 꼭 봐야 돼요. 중국, 연해주, 러시아 이쪽에서 해방운동,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김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홀대 속에 조선에 들어오지.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들이 김구, 여운형 등을 비롯한 독립, 통일 세력들을 다
거세하고 암살하죠. 죽여버리고 권력을 장악해서 수립한 정부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쪽도 남북 연합정권, 통일정권이 불가능해 보니까 독자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방공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분출하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의 후환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펼친 가장 강력한 정책이 뭐냐면은 누구 잡아다 고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간질이 이간질. 이 내부의 이 편을 갈라놓은 거죠. 이 지배 전략 중에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것이 뭐냐면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기본 정책 중에 하나죠. 뭐라고요? 디바이드 앤 룰. 왜 이래? 다시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분리해서 지배하라는 거지. 식민지 내부에 있는 조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분리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떡고물 많이 주고, 지위도 올려주고, 동시에 말 안 듣는 놈들은 처절하게 응징하고, 응징하되 누구를 앞세우나? 조선을 앞세운다. 그래서 노덕술, 양판석 이런 애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가혹한 이 고문 기술자들이 나왔던 것이지. 그 고문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있었지. 이 역사 만화 이 시간 다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 만화 반민특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화로 그린 반민특위전이에요. 반민특위가 어떻게 쓰러지는지를 와해되는지를 만화로 그린 건데 재밌으니까 한번 동네 도서관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디바이드 앤 룰의 후한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철저하게 응징하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응징해서 배제하고자 했던 세력들 있죠. 이른바 독립운동 세력들, 항일운동 세력들. 이 세력들은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지.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던 애들 있죠. 걔들은 오냐 오냐 하면서 잘 먹여서 키웠단 말이야. 그게 지주든 뭐든 이렇게. 이 싸움은 당연하죠. 해방 이후에 이 싸움은 당연합니다. 곳곳에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른바 당했던 사람들이, 억압했던 사람들, 친일 세력들을 응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호락호락 물러날 리가 없죠. 왜? 기존에 권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을 등에 업고, 또 이승만은 미군을 등에 업고 이 친일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모아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북쪽에서는 이제 이른바 자신들이 항일운동의 정통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급격한 토지개혁을 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도 낳기 시작하지. 거기에서 가혹한 응징 때문에, 청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말 피바람이 붑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남으로 월남한 사람들이 많았지. 그 사람들이 또 남쪽에 넘어와서 좌파처럼 보이는 사람들, 독립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지. 그게 4.3 사건이고 여순 사건이고 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서북청전단 얘기 들어봤지?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도 일본은 온갖 루트를 다 동원해서, 돈줄이든 뭐 인맥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고 있지. 신문 보면 다 나와요. 다. 그게 지금 내가 우리 사회 식민지 그늘이 깊다고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극우 세력들의 역사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인이 열등하다고 가르쳤던 그 역사관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찾아보세요. 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일본 극우 세력들과 한국 극우 세력들은 아주 강구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또 딴 데로 샜네. 딴 데로 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추스리기 바랍니다. 네. 멀리 갔던 사람들 참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 독립운동을 하고 왔는데 환대는커녕 홀대를 하니까 이런 얘기 하고 가야겠다. 여러분들 그 노덕술이라는 사람 알지? 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로 고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일제 그 특별고등경찰 였어요. 악명 높은 고문관입니다. 이 노덕수리가 이승만의 총애를 받지. 그리고 모든 이 친일 세력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자들을 다 없애려고 해요. 그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에 섰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맨 앞에 섰던 사람은 노덕술이에요. 개였지 개. 노덕술이 이 김원봉의 뺨을 때리는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김원봉은 그야말로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죠. 조선의용군을 창설해서 싸웠던 혁혁한 독립운동가지. 근데 친일 그 고문 경찰이 김원봉을 잡아다가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죠.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정의연을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도 바로 이 연장선상이에요. 연구를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궁금하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왜 그게 이어지는지. 김원봉이 활동했던 단체가 의열단이지. 그죠? 의열단이 이 회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해서 노덕술이 의열단을 문제 삼아서 뺨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제까지 두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가뭇없이 없어졌다. 사슬로부터 풀려난 거지. 요술인 듯 신기하다. 오래 묶여 야인 손목 가볍게 높이 쳐들고 우리님 하늘 위에 계시거든 쇠사슬 없어진 것 굽어 보소서. 님께 받은 귀한 피가 핏줄 속의 흐름으로 이 피를 더럽힐까 남의 없이 조심되고 남의 없이 근심되어 염통 심장이지 염통 한 조각이나마 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구이 애를 썼습니다 이 말이죠. 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국민 의무 대한민국 국민 의무 다하라고 분부하신 님의 말씀 해와 같고 달과 같이 내 앞길을 비춰준다. 아름다운 님의 이름 더 거룩히는 못할지라도 님을 찾아가 보이는 날 꾸중이나 듣지 않고자.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겠죠. 또는 우리가 잃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겠지. 이렇게 벽초홍명이는 해방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해방이라는 기쁨은 아주 깊은 혼란 또는 깊은 환멸 또는 깊은 절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3년 동안, 해방공간 3년 동안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우리가 좌우 나누지만은 좌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좌우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우익은 김구예요, 김구. 민족주의로 무장한 이 우익 세력의 핵심 멤버는 김구입니다. 김구와 그 동료들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의 한 축이었던 이 백범 김구가 정통 우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우 대립이라고 할 때, 해방공간 하면은 늘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좌우 대립을 얘기하거든. 좌우 대립을 얘기하는데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란 얘기지, 좌우 대립 또는 뭐 이념 대립 이런 말 써요. 이건 뭐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뭐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대립 이런 식으로 딱 나누는데, 뭐 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직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해방 공간에서 보자면은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립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 이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지?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은, 다시 말하면 이건 크게 보자면은 좌우죠. 사회주의가 좌, 자본주의가 우라고 얘기하면, 또 자유주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회주의 쪽은 항일 세력들이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항일 저항 세력들이고, 이쪽 자본주의 우익 쪽은 대부분이 김구처럼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제거돼 버립니다. 이승만의 지령하에서 안두희라는 사람이 백범을 죽였다는 걸 다 알잖아. 그지? 49년에 정적을 다 죽여나간다. 여운형도 다 죽여나가죠. 이쪽은 여운형과 여운형과 김원봉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쪽은 당연히 또 다른 항일 세력이었던, 예를 들면은 김구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맞아요. 근데 이 김구 같은 사람들이 지워지고 여기에 친인 세력들이 포진합니다. 이게 구도예요. 이렇게. 이게 좌우 대립으로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금까지도 정당을 보면은 지금 이쪽, 내가 판단하는 데는 항일 세력은, 이 세력은 남한에도 일부 남긴 했지만 대부분 북으로 갔습니다. 또 북에서는 또 권력 다툼 때문에 막 숙청되고 그러죠. 거기도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잔혹한 일들이 벌어져요, 북쪽에서도. 근데 남쪽만 얘기하자면은, 북쪽 얘기니까 남쪽만 얘기하자면은 친일 세력들이 한 축을 이루고 다른 한 축이 또 이 김구를 이어받는 세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김구 중심의 우익 세력과 친일 세력이 현재 정권의 큰 권력의 큰 두 줄기입니다. 이렇게 그림 다 그려지지. 대학생 정도 되면 다 알아야 돼, 이 정도는. 그러니까 백범파라고 얘기합시다. 백범 계열의 민족주의 이 정당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가 친일과 독재 냉전에 뿌리를 둔 이런 그 세력들이 있어요. 이건 뭐 다 아는 바입니다. 그쪽에서 이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백범, 김구 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한쪽에서는, 정당 이름이 뭐야? 아무튼 이따 치고, 그쪽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정통으로 얘기하지. 그잖아. 정통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란 말이야. 4.19를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지. 4.19는 독재자 이승만을 시민들이 쫓아낸 4.19 혁명이었잖아.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 딱 실려 있어요. 헌법 맨 앞에 이렇게. 근데 이승만을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가? 그리고 박정희 체제가 독재 체제였던 건 다 알지. 그걸 떠받드는 세력들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은가? 바로 그 뿌리가 친일에 있고 이게 바로 식민지가 남긴 긴 후유증이에요. 지금까지도. 뭐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얘기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다면은 깊이 공부를 해서 나하고 논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은 던지세요. 질문. 응? 내 얘기 핵심은 우리 정치판이 이 일본이 펼쳐놓은 판에서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식민지 시대의 그 구도에서 구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것. 물론 많이 바뀌긴 했죠.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학도 당연히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애썼겠지. 아주 깊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우리는 문학자들은 과거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이 문제.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어떤 통절한 반성이 없이는 그리고 그런 짓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없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지. 그래서 몇몇 문학자들이 모여서 자기 비판을 둘러싸고 좌담회를 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문학자의 자기 비판이라는 좌담회예요. 보이나? 문학자의 자기 비판. 문학자의 자기 비판. 그리고 좌담회. 좌담회란 말 알지? 몇몇 사람이 앉아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석자 발성순이야. 말하는 순서. 김남천 알지? 공장신문. 이태준 얘기했죠? 이태준은 끝까지 일본어로 소설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별 많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어로 썼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1990년에. 그리고 해방 전후 앞에서 얘기했지. 그 소설 읽으면은 자신도 부끄럽지만은 이 일본 체제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설야 우리 인형을 읽으려다 말았지. 아주 중요한 그 카프 계열 작가입니다. 이기영도 카프 계열 중요한 작가. 내가 잠깐 언급했었어요. 전향 얘기하면서.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다 그랬지. 김사량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 한글로도 소설을 썼지만 일본어로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어로 소설을 썼지만은 일본의 그 체제에 협력하는 친일적인 글이 아니라 이 일본과 조선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얘기하고 또 조선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일본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언어, 즉 일본어로 제국주의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지. 김사량은 대단히 문제적인 작가입니다. 한번 꼭 읽어야 돼요. 아마 이건 내년에 이제 이번 학기하고 다른 작품들을 내년 이 시간에는 한국 현대문학 입문 시간에 다 다른 작품들 할 텐데 내년에는 이제 김사량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내 수업을 다시 들을 리가 없으니까 이 수업을 미리 한번 읽어두세요. 김사량의 빗속으로 또는 천마 또는 풀섭 해치기 맞나? 띄어쓰기 해야 된다.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뱃속으로 천마, 풀써 배치기, 이런 작품들은 빛나는 소설들입니다. 일본어로 쓰여졌는데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선 일체니 뭐니 하는 이 주장을 했었지, 일본 제국주의 당국자들이. 그런데 김사량은 일본어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훌륭한 20학번들은 이 정도는 다 감당하리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면 다 읽습니다. 이원조는 이육사의 본명이 뭔지 아나? 이원록이지. 이원록. 이원조는 이육사의 동생이죠. 동생인가 형인가 찾아보세요. 이 한효는 카프의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임화는 잘 알지? 이제 우리 많이 안다, 그지? 처음에 하도 몰랐던 사람들이지. 이제 얼추 다 알겠죠? 김사랑하고 한효만 좀 낯설지. 네,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 같아, 딱 보니까. 이태준하고 김사량을 빼면은 다 좌파들이죠. 카프 계열 작가들이고요. 또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다 월북하죠. 이경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 사람입니다. 아산 호서대학교 있죠? 그 아산 쪽에, 천안 아산 그 경계에 그 호서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저쪽 그 천안 시내에 있는 호서대학교 말고 아산 쪽에 있는 호서대학교 그 캠퍼스 쪽에 이기영의 고향이 있습니다. 다 월북합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이 문학자들이 자기 비판을 수행을 해요. 여기서 이태준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끝까지 문학자는 그래도 한글을 지켰어야지, 일본어로, 외국어로, 외놈말로 글을 쓰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사량이나 일본어를 썼던 사람들은 좀 민망했겠지. 김남천도 뭐 일본어로 썼으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임화가 얘기한 게 대단히 문제적인데, 임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자기 비판이라는 문제는, 자기 비판, 스스로 비판한다는 거지. 자기 비판이라는 문제는, 자기 비판이라는 문제는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전제라는 게 뭐냐면은, 과연, 잘 들으세요. 과연 일본이 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아니다. 일본이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서도 정말 자신의 주장대로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영원할 줄 알면서도 정말 강행이란 말 쓰는데, 우리 임화가 쓰는 말이에요. 강행이란 말 쓰는데, 강행하다. 이 일본이 영원할 줄 알면서도 정말 강인하게 내 그 살고 싶은 이 욕망을 억누르면서 우리 조선 것들을 지킬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뭐 망하거나 패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일본이 영원히 우리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그 점을 전제하고서도 나는 과연 이 한글로만 글을 쓰면서, 조선말로만 글을 쓰면서 제국주의 일본에 저항할 수 있었겠느냐. 그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일본이 망하지 않을 텐데 또
당신들은 정말 일본에 편승하는 게 아니고 제국주의 일본에 편승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길을 올곧게 절개를 지키면서 조선어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전제를 놓치면은 비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계속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지금 이 복거일이 얘기하듯이, 복거일이 그 비명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죠. 복거일이 얘기하듯이 지금이 일본 식민지가 끝나지 않았다 치자.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일본어 같은 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조선말 지키면서 조선적인 것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일본이 영원하더라도 나는 내 조선적인 이 결기를 훼손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일본인들의 돈 안 받아먹고 당당하게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시인이거나 소설가인데 우리 최만식의 질문도 바로 이 지점이죠. 시인이나 소설가인데 시나 소설을 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신문이나 잡지가 대단히 제한적이야. 근데 신문과 잡지는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쓰거나 다른 연설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밥줄이 끊어지더라도 정말 그 결기를 잃지 않고 조선으로 글 쓰면서 또 숨어서 아니면 멀리 떠나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 질문부터 비판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쳐서 항일 저항운동,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들은 비판의 자격이 있지. 그죠? 그런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양심적인 비판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마의 질문입니다. 이태주는 자신이 일본어로 글을 쓰지 않았으니까 자신은 순결하다. 응? 자신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김사량이나 다른 사람들 비판했던 거지. 그러자 인화가 들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양심은 어땠는지 물어보자. 뭐랄까, 위세당당한 제국주의 일본 세력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이 생명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역사 청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청산, 친일 청산. 깨끗하게 이 설거지 하듯이. 내가 요즘 설거지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주부습진 때문에. 설거지는 즐거운 일이지. 알아서 잘해야 돼. 이제 뭐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 자기 비판 얘기하다가 말았나요? 이 자기 비판이 청산 이게 청산하자 그런다 그러는데 뭐 설거지 하듯이 뭐 이게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리자.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선까지 가능하냐 이제 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사례, 독일의 사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적배청산 얘기를.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나치 지배하에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4년 정도여서 언론인이나 지식인 중심으로 처형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즉 그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와해돼 버렸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지금 청산하자 그러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 청산한다는 게 누구를 응징하고 처단하고 이런 선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분명한 것은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 진실을 밝히되 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일반 민중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식인들, 고위 관료들, 자본가들, 지주들, 이 사회에서 어떤 지배층을 형성했던 자들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죠.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처형하거나 처단하는 방식의 처형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시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과거의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완용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 좀 더 그 얘기는 할게요. 이완용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나 없나? 불가능하지.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죠. 한번 이것도 조사해 보세요. 친일파 거두들이 있습니다. 친일파의 거목들이 있지. 친일파 거목들의 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좀 더 설명할게요. 후손들이 그걸 다 이해받았단 말이야. 응? 그걸 지금 법적으로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나 없나? 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 반대해요. 어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다 그 뿌리니까. 가능할까?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도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어떤 게 가능할지. 나는 지식인의 문제든 이 경제 이 자본가들이나 지주들의 문제든 고급 그 관료들 이런 문제든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진실을. 그리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사과하고 용서가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종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고 했지만은 많은 저항들이 있었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학 쪽만 해도 최만식만 해도 군산에 가면은 친일 문학자라고 해서 그 문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비판은 늘 최종적으로 자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 해방 이후에 그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도 못했어요. 던지려고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권력의 중심에 다 포진하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네, 문학자의 자기 비판이 가능할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또 볼까요? 오늘도 길어지겠네. 천천히 끊어서 보세요.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꽃덤불이라는 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죠. 신석정, 부안 출신의 서정 시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시가 유명하죠.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다 시작하였다.
이 태양이 뭐냐를 둘러싸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조국의 독립 이런 얘기겠죠.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허물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팔아버린 벗도 있다.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많이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더 무섭게도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습니다. 몸을 팔고 마음을 팔고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고요. 어디론가 떠나서 싸우다가 숨을 거둔 사람도 있겠죠. 또 멀리 망명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몸을 판 사람도 많았고 마음을 판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 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이거 보면 밑줄 딱 긋고 뭐 공감각적 효과 요따위 소리 하지, 제발 좀 벗어나야지 그런 것 좀 이제, 응? 그런 기분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이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해석해야 돼요.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꽃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버리라. 긴 설명 필요 없죠. 언제나 제대로 된 통일국가, 독립국가에서 우리들은 살아볼까? 그 꽃덤불에 안겨서 노래해볼까? 네, 이런 꿈은 금방 절망으로 바뀌어버리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서론 부분이 돼버렸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이제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랬는데, 이 말은 함석헌 선생이라고 있어요. 누구라고? 함석헌,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랬지.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맞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은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무교회주의자 이런 말씀인데, 교회 없이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 민중운동의 아주 민중사상의 획을 그은 CR 사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CR 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CR 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함석헌 선생은 우리의 해방을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들 싸우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그리고 카이로 선언과 얄타 회담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온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이 증거가 뭐예요? 분단이 되어버렸어. 분단이 온전히 그냥 한반도 전체를 온전히 독립 또는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연합군은 소련과 미국이 반반 나눠서 가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냉전의 최전선이 돼버리는 것이지. 아니, 나누려면은 독일에서 그랬듯이 일본을 반으로 나눠야지. 그런가 안 그런가? 실제로 홋카이도라는 그 북해도, 홋카이도를 소련과 미국 쪽으로 분할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반대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철저하게 노예로 삼기 위해서 천황과 일본을 살려두고 조선을 분단했던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해방 공간에는 그 저 뒤에 다 이 메가드와 그
부하들의 군인들의 손길이 다 어른거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손길들이 다 어른거려요. 이제 일본을 대신한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한 거지. 이 하지 중장을 비롯해서 조선을 통치했던 미 군정은 일본 관료, 친일 관료들이죠. 일본 일제 시절에 활동했던 관료들을 대거 다시 스카우트해서 이 행정을 펼쳐나가지. 여운형이 얘기했던 인민위원회 같은 게 다 있었음에 불구하고 다 그것을 말살해버리고 친일 세력들을 비호하는 이 군인으로 등장하죠. 소련 역시 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정권을 만들어내지. 이 비극이야. 이게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 해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거꾸로 알 수가 있죠. 해방공간의 과제는 뭐였을까 그러면? 이 당시 이 문헌들을 보면은 다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신문 잡지 같은 거 딱 보면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와요. 해방공간의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일제잔재 청산이었습니다. 일제잔재.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그 흔적들을 쭉 지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렵다 그랬죠.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역사, 뭐 왜곡까지 이른바 식민사관, 우리 의식 구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36년, 길게 잡아 40년 동안 우리에게 새겨졌던 것이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나서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수립하자고 얘기했었지. 근데 우리는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주적 독립국가도 실패합니다. 새로운 민족 문화도 오랫동안 수립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남정현의 분지 같은 작품을 읽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문학자들은 이제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주의 권력이 깃들었죠. 그것과 싸움이 시작돼요. 지금도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3.1절 기념일이나 8.15 광복절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이 기묘한 풍경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 기기묘묘한 풍경.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11대 경제대국 이러죠. 그런 거 아나요? 여러분들? 357인가? 357인가? 너 들어봤어요? 357만 들어봤나? 어떤 국가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3만 불 이상의 GNP 1인당 국민소득 국민소득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3만 달러의 GNP 5천만의 인구 7개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이상이면서 GNP가 3만 불이 넘은 나라들은 전 세계 7개국밖에 없습니다. 인구 규모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의 내수시장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를테면 중동의 뭐 카타르나 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저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는 다 몇백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GNP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이 경제적인 힘은 취약한 편이지. 이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는 대단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3만 불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과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7개 나라가 있습니다. 딱 7개 나라. 해봐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응? 한국이 그런 나라야. 한국이 그런 나라. 경제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죠. 그리고 뭐 한국 뛰어난 일들 많이 있죠. 한류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가 좋아하는 BTS까지. 나 BTS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은 BTS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음, 내가 지금 아미에 가입할까 말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자꾸 뭐라고 나무래요. 왜 그러시냐고. 나는 좋은데 BTS 좋은데, 그지? 어쩔 수 없죠. 여러분도 마음에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나라입니다. 상당히 큰 나라예요. 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 비용이 너무 크지. 분단이라는 상황. 그리고 한 국가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관료 제도와 이, 이 국, 뭐야,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들 하죠. 요즘에 그 방역 시스템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근데 군사력도 뭐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거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이 전시작전권, 그러니까 전쟁 시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즉 백악관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적 독립국가, 남한만 따지더라도 자주적 독립국가라고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못 지키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이 안에 다른 이런 친일 세력, 친미 세력들이 포진해서 우리의 자주를 두려워하게 돼요. 스스로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건 역시 식민지의 긴 그늘입니다. 일제 식민지와 또 다른 신식민지란 말을 쓰죠. 미국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지금 힘겹게 우리의 길을 헤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대단히 주목해야겠죠.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학도 우리 놓칠 수가 없습니다만 그건 전쟁 문학 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짚고 갈 게 많아요.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길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나무르지 마세요. 천천히 끊어서 듣기 바랍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가 적산불화입니다. 적산불화. 이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적의 재산. 이 적은 누군가? 일본이지. 일본인들이 남기고 한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40년 동안 한국의 한반도를 지배했으니 일본인들이 거의 모든 이 자산들을 다 갖고 있었겠지. 우리 동양척식 주식회사 기억나죠? 응? 또 군산이나 곳곳에 가면은 일본인 지주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대농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들. 그리고 큰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비료 공장이든 뭐 방직 공장이든 설탕 공장이든 고무 공장이든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것들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응? 그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 어느 순간에. 응? 사라졌어요. 그러면 무주공산이 돼버렸지.
아무도 주인이 없는 재산이 있단 말이야.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는가? 여러분 각자가 정책 결정권자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북쪽은 무상 몰수에서 무상 분배했습니다. 다 그냥 국가에서 몰수해서 다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를 취했어요. 물론 거기도 나중에 권력이 타락하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는 우리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좀 빼고 갑시다. 남한은 어찌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토지든 아니면 이 공장이든 아니면 동산, 이, 뭐 골동품이나 보석 같은 것들 있죠. 또 현금 같은 것들. 이걸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남한에서는 다 친일 세력들이 대부분 나눠갔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지하린의 도정이라는 소설에서 영등포 공장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남기고 간 집이 있단 말이야. 화려한 그 일본 공장 사장이 살던 집,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밑에서 말 잘 듣던 이 공장장이 있다 치자. 조선인 공장장. 사장이 없어져 버렸지. 그 공장장 지가 가져야 돼요? 아니면은 그 공장 종업원, 노동자 전체에 나눠주는 게 맞는가?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 공장장이 갖는 형태를 취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러니까 이완용의 재산이 저렇게 많은 거야. 곳곳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재산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권력의 주류를 형성했던 것이지. 독립운동하거나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은 애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나, 뭐 재산이 제대로 있나. 그러니까 판잣집에 살면서 이 수의 노릇하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 친일로 이 돈을 번 사람들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고 말이지. 어쩌면 좋겠어요. 이 문제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전쟁으로. 이게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같은 게 다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땅을, 농민들 입장에서 땅이 최고잖아. 땅을 나눠준다는 권력이 있고, 땅을 다 이 친일 세력들에게 나눠준다는 권력이 있어요. 누굴 택하겠는가? 이 싸움들이야, 이 싸움들. 이 싸움이 이 시기 문학작품들에서 곳곳에서 나와요. 최만식의 논이야기라는 소설도 그렇고 재밌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일본 지배자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어찌할 것인가. 일본 지배자들은 그랬거든. 곧 돌아올 테니까 네가 맡고 있어 이랬단 말이지. 근데 남한에서는 이 재산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지 알겠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가야 돼. 계속 깊이 공부해 가야 돼. 어리버리해서는 안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 논쟁적인 시점을 찾아가야 돼.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래야 소설이 제대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친일 문제. 이것도 만만치가 않지. 친일 문제. 친일 문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산불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 친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두 가지 난제였는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두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민족의 죄인 뒤에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길게 왔으니까. 민족의 죄인은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48년 10월 백민이라는 비교적 그 우파 쪽에 가까운 잡지에 실립니다. 친구 김이 운영하는 출판사 피든가 출판사 피가 있죠. 출판사에서 윤을 만나 친일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는 나를 통해 해방 후 지식인 사회 분위기를 그린 중편 소설이랬죠. 나가 화자죠. 이건 최만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그 김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찾아가서 윤을 만나지. 윤을 만나서 윤에게 지청구를 듣잖아. 그래서 소개 가서 지은 뭐 옥수수 잘 자라나 이런 식의 비아냥한 소리를 듣지. 그러면서 자기가 강연하면서 했던 짓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죠. 또 자신이 썼던 소설들 얘기를 하잖아. 먹고 사는 문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유는 신문사 기자 하다가 시골로 내려갔지. 근데 얘는 먹고 사는 걱정이 있나 없나?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많지. 이 글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당장 굶어 죽을 터이니까. 그 둘의 논쟁 사이에 김이 끼어들죠.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다 친일파다. 이게 바로 이문열이라는 작가와 복거일이라는 작가가 주장하는 거죠. 조선인 모두가 친일파니까 친일파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친일 문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 민족의 죄인이라는 최만식의 작품이 과연 제대로 된 반성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변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그 조카가 왔을 때, 돌아왔을 때, 왜 이 정의로운 일을 함께 하지 않고 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무라는 거 있죠. 뭐 자신에 대한 나무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희화화돼 있죠. 그래서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은 문학자가 자기 이 반성 또 자기 비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골격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문학사에 제대로 된 비판을 수행한 문학 작품이 없다는 것. 대단히 아쉬운 일이죠.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이 친일에 어떤 식으로든 몸을 담았던 문학자들이 스스로 어떤 제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생계 문제 때문에 뭔가 뭐 굴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랬다면은 이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는 그 자기 성찰에 입각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아주 당당하게 그 은폐하고 또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또 다른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이 이광수는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다고 얘기하죠. 자기 친일에 대해서 반성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나머지는 다 당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런 부끄러움의 미학이 있어서 대단히 우리는 뒤처져 있었죠. 그게 나는 아주 힘겹게 아프게 와닿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펴놓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게 문학자의 고유의 영역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문학사에서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어떤 회절, 자기 뭐랄까요? 회절이라면 알죠? 회절? 회절. 회절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죠. 윤동주는 바람이 이는 바람에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다는데 우리 문학사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깊이 파고든 시나 소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정주 보세요. 서정주. 가미가제 특공대로 날아갔던 조선인을 찬양하는 시 있잖아요. 마스오 오장 송가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봐요. 마스오 소장 송가. 마스오 오장 송가. 마스오 참.
때렸던 사람이, 천황폐하께 모든 맹세를 했던 사람이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에게 모든 걸 바치고, 전두환 때는 전두환에게 그 찬사를 바치고, 전두환 생일날 바친 서정주의 시 한번 읽어보세요. 응? 꼭. 참 아픕니다. 그런 게. 내 민족의 죄인이나 앞에서 얘기한 이태준의 해방 전후가 이 반성을 시도한 것 같은데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가능한가?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대의 고민들은 어떨지 나도 많이 궁금해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합시다. 그 뒤에 민족의 죄인에 관한 얘기들은 내가 따로 PPT를 작성해서 아니다. 이 사진 보세요. 사진 봅니까? 이 사진이 바로 조선일보 1940년 1월 1일 사진입니다. 엄청나죠? 천황폐하의 위덕. 어자는 이 어자는 이 천황폐하 앞에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존칭어죠. 이 천황폐하와 황후폐하가 써 있는. 어마어마하죠.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이런 신문이 지금도 위세를 떨치고 있죠. 절대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나는 그게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불가능하니까 그 비판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지. 짧게 읽고 갈게요. 민족의 죄인에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짧게. 사진이 작으니까 외롭지? 보면은 누가 비판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문제. 이거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김군이 나의 낫꽃, 표정입니다. 낫꽃은 이 채만식의 문체 있죠. 판소리 문체를 닮은 구어식 문체. 채만식 컬러가 아주 뚜렷한 문체를 구사합니다. 나의 낫꽃을 살피면서 그러던 것이나 윤은 묵살하고 그대로 계속하여. 윤이 기억나죠? 부잣집 아들이었던 신문사 기자. 외놈들의 주구, 개조개 주구가 돼가지고 온갖 아첨 다 하고 비위를 맞추고 하면서 순진한 청년, 어리석은 백성을 모아놓고는 구린내 나는 아굴 지르다 찌꺼린다 소리가. 구린내 나는 아굴 지르다는 아가리로다 이 말이지. 아굴지. 전라도 사투리처럼 보이죠. 아굴 지르다. 구린내 나는, 더러운 냄새 나는 아가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찌꺼린다는 소리가 소위 예술가니 평론가니 하는 놈들은 썩어빠진 부토막으로 끼적거려 낸닷 소리가 황국 신민이 되라 하기, 내선 일체를 하라 하기. 미국 영국은 도둑놈이요 불의하고 전쟁에는 반드시 지구 멸망할 운명에 있고, 일본은 위대하고 정의요 전쟁엔 반드시 이기고 영원토록 번영할 터이고 한다면서. 뭔 말인지 알지? 미영귀축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국과 미국은 귀신과 가축과 같다. 미영귀축, 이게 그쪽에서 일본 쪽에서 내세웠던 얘기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귀신과 축생, 가축 같다 뜻이죠. 이때 미자는 이 미자를 안 썼습니다. 쌀 미자를 썼어요. 쌀 미자. 일본에서는 지금도 미국 갈 때 아름다운 미자 쓰는 게 아니고 쌀 미자 씁니다. 메이고쿠 이렇게 되고요. 미국은 미영기축이니 뭐니 하면서 이 연합군을 혐오했었지. 그러다가 일본은 대일본 제국은 영원하니 하면서 지원병에 나가고 학병에 나가고 징병 알죠? 징병에 나가고 지원병, 학병, 학생들을 군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징병에 나가고 일본을 위해 개죽음을 하라고
꼬이고 조르기. 굶어 죽더라도 농사한 건 있는 대로 죄다 공출에 바치라고 꼬이고 조르기. 가족은 유리하고 유리 걸식하다 할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유리 걸식하고 집안은 망하더라도 징용에 나가라고 꼬이고 조르기. 이 짓을 했단 말이지. 부토막으로 끼적대면서 말이야. 아가리로 찌꺼리는 소리가. 나쁜 놈들이죠. 유는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듣기에도 정당해 보이죠. 근데 이걸 받아치는 게 있죠. 김군하고 옆에서 내가 듣고 있지. 김군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했으니까 그렇게 회사 안 다니고도 응? 지낼 수 있었지. 신문 기사 안 쓰고도 지낼 수 있었겠지.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 이 나 같은 애, 이 작가 같은 애는 어쩌란 말이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후세대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비판하죠. 근데 그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의 출발은, 그 비판의 출발은 뭐에 한다고요? 우리의 저 양심 깊이 깃들인 생명력.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나는 이런 굴욕을 다 감수했을까? 다 내가 내 정의로운 정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나는 이런 굴종을 다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해야지.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안 어렵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죄인의 판별 기준, 이것도 어렵죠? 이거 봐봐요. 자네 논법대로 하자면 그럼 친일파나 민족 반역잔 한 놈도 없고 말겠네나 그래요? 민족 반역자 한 놈도 없겠군. 그러니까 다 민족 반역자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군이 받아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민족 반역자 없다는 얘기지. 이게 이문열의 논리이기도 하죠. 지금 이 방안에만 해도 사람이 셋이 모인 가운데 둘이 민족 반역자인데 없어? 그러니까 천안할 놈 말이야. 어떤 식으로는 다 우리는 다 민족 반역자였다. 뭐 쌀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애국가 부르고 어떤 그 면사무소 서기하고 이런 등도 다 친일파였다. 그러니까 모두가 친일파였으니까 아무도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논법이 성립하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단하늘 놈 말이야. 그러니까 많지. 그렇지만 벌이라는 건 죄업을 할 때 벌이라는 건 그 범죄가 끼친 영향을 참작하고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리고 범죄 이후의 심리와 행동을 참작하고 그래가지고 처단의 경중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자네 같을래서야 3천만 가운데 장정의 태반은 죽이자고 할 테니 그야말로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있죠. 소 죽이는 격이 아니겠는가. 다 참적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는 3천만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다 죽이지 않겠냐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윤이 얘기합니다. 웬만한 놈은 죄다 쓸어 숙청은 해야지. 관대했다간 건국의 큰 방해야. 382북에서 하듯이 해야만 해. 그리고 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 비루하고 얌체 빠지고 뻔뻔스럽고 한 인간성, 뻔뻔스럽고 한 그런 인간성, 그게 시려. 소름이 끼치도록 시려. 얄미워. 그런 것들과 조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같이 한다는 것까지도 욕스럽고 불쾌해. 여러분이라면은 이 윤의 이런 단죄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군의 이 말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3천만 가운데 장정 쓸만한 사람들 반 이상이 다 죽일 테니 그게 말이 되느냐?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다 합쳐서 국민 통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게 아닌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내 답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내 나름대로 정리되지 않은 답은 있긴 한데 난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얘기했네, 마지막. 그죠? 이, 민족의 죄인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말이 어렵겠다. 그죠? 그 구어체. 말이 어려운데, 차근차근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나의 그 부인 있죠. 화자인 나의 그 부인과의 대화도 잘 보고요. 마지막 조카를 둘러싼 부분도 잘 보고요. 이게 과연 반성인지 변명인지 여러분들이 판정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민족의 죄인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그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허준의 잔등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 에세이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 주 집중 에세이지는 5번째죠. 이태경, 그리고 어디 갔나? 윤재영,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이번 주 집중 에세이 남기찬 씨 알아들었죠? 권영현, 있으면 고민 많이 하세요. 박영채, 영채 씨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글 쓰죠? 지금 손이 굳어서 좀 힘들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글 보고 이 코멘트를 잘 달라는 겁니다. 이서연, 서연 씨 한번 잘 써보세요. 이 정도면 할까? 아니야, 저도 하나 더 있어야 돼. 정한까지. 다시 불러볼게요. 정한, 그리고 이서현, 그리고 남기찬, 권영현, 박영채 6명입니다. 이번 주 집중 에세이는 쓸 게 많을 겁니다. 좀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잘라서 잘 듣고요. 필기 잘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해방, 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해방이 안고 있었던 환희, 그 환희 이면에 이 환멸과 절망, 그죠? 그리고 그 깊은 그 실망까지 다 고민해야 됩니다. 17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